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2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평소보다는 한 30분 가까이 저희가 좀 늦게 여러분을 찾아왔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저희는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죠. 예, 소통의 장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을 또 보면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계속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조금 이제 늦게 인사드리는데 개장을 했는데 증시가 그 한 30분 사이에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시작하면서 4,000비 초반 넘어가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다시 4,000 이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요. 이 코스닥도 지금은 똑같이 지금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살짝 0.2% 정도 올라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강보합 정도. 네, 강보합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상승세 견인을 했고요. 나스닥이 0.59%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는 0.39% 그리고 S&P 500이 0.2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7원 정도 67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도 헷갈릴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에 CMA 계좌에 돈이 몰린다면서요? 네.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그 돈들이 지금 CMA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이 종합자산관리 계좌 CMA 계좌가 사상 처음으로 잔액 1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MA 잔액이 약 98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거의 이제 100조를 목전에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CMA가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뭐 기업 어음이나 뭐 국공채, 양도성 뭐 예금 증서 같은 이런 초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바로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그렇죠. 이게 하루만 맡겨도 사실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이 좀 커질 때마다 자금이 몰리는 대표적인 파킹형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AI 거품 논란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렇게 글로벌 지금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서요. 단기 자금들이 일단 변동성 피해서 CMA 쪽으로 오자 뭐 이렇게 좀 유입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삼성물산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오르니까 사실상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홍라이 라운미술관 명예관장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입니다. 증여하는 주식 수가 180만 8,577주. 이게 삼성물산 지분의 1.06%에 해당을 합니다. 주식 가치로는 이 계약 체결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70억 원 수준이고요. 이게 삼성물산이 이 삼성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그룹 지주사 같은 격인데요. 이번 증여 때문에 이제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이 20.99%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기존에도 뭐 19% 이상을 보유했고 경영권에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은 아닌데요. 근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도 해소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인사도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뉴 삼성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힘을 실어주려는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행 최고세율에다가 뭐 지금 뭐 최대주주 할증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한 최고세율이 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회장이 내야 되는 증여세 규모가 한 2,44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태 기자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쿠팡의 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개인들이 조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쿠팡이 체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쿠팡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좀 의아한데요. 네. 홈페이지에 어플에 사과문을 올렸다가 이틀 만에 내렸고 예. 그러고는 크리스마스 세일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러다 쿠팡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주 중요한 광고 자리니까. 네, 뭐 크리스마스 세일도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랑 정치권이 쿠팡을 질타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쿠팡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창업자나 최대 주주가 나서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태 때도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보이질 않아요. 미국에 아직 있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요. 네. 뭐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잖아요. 멈킴이라는 이름으로도 맞아요. 통하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인의 박태준 대표만 뭐 국회에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국적의 멈킴 이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최대 주주고 그리고 지배권을 갖고 있는데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그렇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전형적인 한국 기업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했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영국이나 미국 자산운용사가 주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라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또 우리의 그 감정과는 굉장히 다른 거고 또 쿠팡이 그 이른바 대관 업무라고 하는 거 국회라든지 규제 당국 담당하는 그 직원들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회 위에 쿠팡이 있지 않나 이런 말들까지도 나오고요. 중국에서 이 쿠팡 계정이 거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 온라인몰에서 쿠팡 계정이 팔리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네. 근데 쿠팡 측은 이거는 이번에 개인정보 사고랑 좀 무관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위조 계정이 팔리는 사례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도 다만 좀 보안 전문가보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엔 쿠팡 사고로 원래 얼마 전에 KT도 해킹 사고를 당했잖아요. 예. 이렇게 기업의 대규모 보안 사고가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KT에 대한 어떤 처벌도 대충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KT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그 이후에도 쿠팡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형평성이 맞을 거기 때문에 KT도 어쩌면 영업정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긴 하죠. 영업정지는. 그렇죠. 사실 김경금 님이 직장맘은 쿠팡 없으면 더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걸 이제 쿠팡도 아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그럼 쿠팡 없이 살 수 있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고자세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인데요. 저희가 쿠팡 관련해서는 2부에서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지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백상경 기자. 어제 국회 예산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됐죠. 네,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더라고요. 네, 이게 항상 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예산안 시한 넘겼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명분을 좀 챙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해결에 좀 필요한 예산들을 좀 실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챙겼습니다. 좀 비상계엄 1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네. 여야가 모처럼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그 합의 처리된 예산안에서 뭐 깎이거나 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땠나요? 네, 정부 원안 대비해서 지금 한 4조 3천억 원을 감액을 하고 네. 여기서 이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어쨌든 총 지출 규모는 원안을 넘지 않게 하면서 세부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계속 좀 공격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이다 이렇게 삭감을 요구를 했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뭐 이런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들은 원안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인공
인공지능 관련한 지원, 뭐 정책 펀드 그리고 예비비 항목 같은 곳에서 일부 감액이 이루어졌고요. 국가 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등록금 부담 줄이기 위해서 국가 장학금을 주는 뭐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렸습니다. 또 이 자율주행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를 조성하는 예산도 신설을 했고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 9천억 원을 줄이는 대신에 감액분의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하는데 좀 그런 예산의 증액에 활용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최근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치킨 중량 줄였다가 네. 엄청나게 이제 문매를 맞았잖아요. 네. 치킨 중량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돼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번씩 치킨을 시키다 보면은 옛날보다 좀 양이 줄은 것 같네. 치킨이 좀 날씬해진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줄었습니다. 오. 네, 실제로 이 치킨 양을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받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겁니다. 물가가 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물가 대응책으로 치킨을 조리하기 전에 총 중량, 무게를 메뉴판 옆에 표시를 해라. 네, 이런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네, 일종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좀 막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치킨에서 시작을 하고요. 치킨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족발이라든가 네. 이런 품목으로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삼겹살이나 어디 가서 고기 먹을 때도 뭐 어디는 180g에 얼마, 어디는 200g에 얼마 표기가 되잖아요. 네. 이걸 해야 하는 건데. 자, 그리고 올해 넘어가기 전에 소비자분들이 특히 이제 가전제품 사신 분들 이거 체크할 거 하나 있죠. 맞습니다. 이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구매가의 10%를 돌려줍니다. 네.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니까 만약에 제가 300만 원짜리 고효율 냉장고를 사면은 네. 30만 원을 정부로부터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게 2,500억인데 네. 80%를 이미 다 썼어요. 아하. 그러니까 연내에 나머지 20%도 다 누군가 가져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발빠른 소비자이면서 좀 고효율 가전제품을 장만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가전제품을 장만하시고 그리고 정부에 환급을 신청하시면은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이런 제품들. 네. 가전제품을 연말에 살까 내년 초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땡겨서 올해 안에 사시는 게 에너지 그 환급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좋은 정보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말 연초 되면 뭔가 새로운 운동, 다이어트 이런 거 시작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연간 매출액이요 사상 처음 8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 따로 뭐 스포츠라고 할 것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일한 스포츠가 막 국민 체조였던 시절도 있는데요.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운동의 변천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저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할 많은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네요. 해야 되는데라는 운동을 하고 계시고. 운동이 일상이 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일상적인 운동이 사실 굉장히 좀 근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록이 남아있는 당시 조선시대 그 대한제국 때 인식을 잘 드러내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구한말 고종의 주치의이자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한 올리버 에비슨 박사 회고록에 네. 이제 어느 더운 여름날에 정동구락부에 고위 양반을 초대해서 테니스 경기를 구경시켜줬더니 이제 땀을 흘리는 선수를 보고 저렇게 힘든 일은 그냥 하인을 시키지 어찌 직접 하십니까? 그렇죠. 이랬다고. 어떻게 양반들이 뛰어다니냐고. 네,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이제 전쟁 직후부터 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에 운동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도입이 됐고요. 이제 국민 단련 프로젝트기는 했어요 그때는. 그러게요. 뭐
진짜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의 뛰면은 안 되는 그렇죠. 양반은 뛰지 네. 않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국가 주도의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국민체조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체조의 전신이 또 있어요. 네. 1961년에 재건체조라고요. 재건체조. 네,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재건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국민체조의 원형을 군사정부가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면은 부드러운 쉽게 동작의 율동체조로 음악에 맞춰서 몸을 놀리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강습을 받은 사람들이 네. 이제 뭐 1961년 8월 1일부터 라디오로 체조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 55분부터 정오까지 5분간 방송을 했는데 직장에서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다 같이 이제 기립해가지고 체조를 하는 사무실에서 그런 풍경이 좀 있었고요. 네. 1970년대 중반에 우리가 아는 국민체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재건체조보다는 조금 덜 딱딱하게 강제성은 약간 사라지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고 즐거운 체조였다고 해요. 국민체조가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제 기억에도 한 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네. 큰 행사, 네. 체육 행사 할 때는 국민체조 시작하고 했어요. 예, 국민체조부터 해야 되는 거의 국민의례 다음에 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체조 시켜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다 같이 세워놓고 똑같이 하라 그래봐요. 그게 또 사람 마음이 약간 반발도 듭니다. 네, 워낙 어쨌든 이 국민체조는 뭐 제도 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 구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1999년까지 이어졌고요. 또 1970년대에는 조기축구회도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아, 70년대 조기축구회가 네, 2867님이 국민학교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서 재건체조, 재건의 노래 맞춰서 이거 하셨던 기억이 나신다. 오, 그래요. 70년대부터 이제 생활용 운동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조기축구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달리기, 조깅 문화가 이때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여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1980년대인데 그 고전에도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죠. 아, 여가라는 단어 네, 그 쓰임 네. 자체가 이때부터. 네, 네. 그래서 사실 1970년대 후반부터 해외 토픽이나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통해 가지고 조깅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유입이 됩니다.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는데 네. 아침에 조깅을 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뭐 그 미군 캠프에서 짧은 팬츠를 입고 뛴 게 보도되면서 사실 그때 분위기로서는 대통령이 맨다리를 드러내는 저런 팬츠를 입다니 이것도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풍경이었죠. 70년대. 네, 그래서 붐이 일었고 아침에 또 짧은 팬츠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뛰는 게 세련된 도시인의 취미로 자리를 잡습니다. 남자들의 반바지 수영복이 등장한 것도 또 이때입니다. 반바지 수영복이 네. 70년대예요. 네, 네. 재밌습니다. 그 조수재님이 요즘은 러닝이 열풍이라 뛰는 분들 엄청 많아졌네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70년대에 조금씩 그렇습니다. 시작됐다라는 네. 거. 그 이후로는 이제 TV가 또 많이 보급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운동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더 크게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가나 에어로빅 댄스 같은 것들이 1981년, 82년쯤부터 대중화가 됐는데요. 네. 이제 컬러 TV가 국내 시판이 허용된 1981년 8월 1일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아주 급속한 대중화가 되고 보급이 되면서 1985년이 되면은 거의 절반은 컬러 TV를 갖고 있게 돼요. 한 4, 5년 만에. 근데 그 즈음 해가지고 1986년 아시안 게임 또 88년 서울 올림픽이 중계되면서 다들 이제 컬러로 세계적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 몰입해서 열광한 스포츠들 굉장히 멋있다. 나도 해봐야지 하는 이제 분위기가 되죠. 맞아. 그때 그 컬러 TV 다 보급이 되면서 네. 에어로빅 강사분들의 그 옷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쫄쫄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에스모 방송사 네. 일기 프로그램 출발 서울의 아침이 있었는데 네. 거기 에어로빅 강사가 처음 출연을 하면서 주부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네. 원래 체육관은 좀 이전까지는 복싱이라든지 하는 헝그리 정신 강조하는 남성 중심의 고통스러운 공간이었는데 전국에 에어로빅 센터가 생겨나면서 중년 여성들의 또 활동 공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뭐 조깅이 유행 처음 시작했던 19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종종 이제 조깅하는 여성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이 좀 어렵게 신체 구조가 바뀐다는 기사가 종종 실리기도 했는데 이제 에어로빅이 등장하면서는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갑니다. 굉장한 그러니까 사회적 잘못된 변화가 있죠. 사실이었던 걸 네. 바로 잡은 거네요. 네, 네. 약간 그 조선시대 양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죠.
그리고 또 가장 대중적인 지금의 운동 헬스장. 네. 헬스장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좀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뭐 1970년대에도 없지는 않았는데 네. 이때는 체육관이나 도장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했고요. 도장. 그리고 이때는 이 체육관 도장업이 그 목욕탕업에 속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1980년대에 되면서 이제 법이 좀 규정이 되고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보급되고 사무직 늘어나서 운동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 헬스 클럽이 1980년대에 또 급속하게 대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서울 올림픽 이후에는 또 헬스장이 헬스장 다닌다, 자기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지위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나 관리하는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개인 트레이닝, PT 네네.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기는 했지만 아주 소수였고요. 예. 1990년대 초중반이 정말 이제 PT까지 포함해가지고 아주 헬스장의 전성기입니다. 농촌에 헬스클럽 생긴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큰 사업이었고요. 부산 같은 해양 도시가 또 관광지로 탈바꿈하면서 초대형 헬스클럽이 고급 숙박시설, 호텔 같은 데 근처에 있는 게 굉장히 산업적으로 매력 포인트로 자리 잡게 된 시기이죠. 그래서 1990년대 후반이 되면 운동 효과 만점, 맞춤식 헬스라는 식으로 PT가 광고되곤 했습니다. 맞춤식 헬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90년대로 가면요. 그 연예인들 앞세운 다이어트 비디오 네. 열풍이었습니다. 맞아요. 1992년부터입니다. 예. VCR 또 이제 비디오 시장이 대중화된 맞아요. 해인데요. 이 해에 문화부가 외국인의 영상 제작업 참여를 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들의 비디오가 이제 직배송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해외 연예인 다이어트 비디오가 좀 등장해서 신디 크로포드의 몸을 만드는 운동 프로그램. 신디 크로퍼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다라고 생각한 이제 사업가들이 예. 아직도 유명한 이소라의 슈퍼모델 다이어트 체조 비디오 뭐 이런 거 등장시키고요. 또 조혜련 씨 있었잖아요. 네, 이게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유행한 이 관련 영상이 태보 다이어트 비디오하고 강하나 시리즈인 것 같아요. 강하나 시리즈요? 네, 하체 운동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 게. 네. 그리고 90년대 후반이었나요? 조금 더 앞단인 것 같은데 그 육상 선수 출신 장재근 선수의 에어로빅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웰빙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네. 2000년대부터겠죠? 맞아요. 이제 웰빙 신드롬이 등장한 이유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끝나자마자 이 사스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쯤에 이제 뭐 황사도 심각해지고 그래가지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동시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또 성장 궤도에 오르니 어떤 그 힘이 좀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웰빙 신드롬 이후에 몸짱 신드롬이 오고요. 그 후에 뭐 개인 맞춤형 피트니스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PT가요. 헬스장 수익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때 또 중장년층은 걷기 열풍이 불고 청년층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신비로운 비법처럼 여겨졌던 요가 열풍이 이때 붑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요가원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요. 요가원 열풍 이후에는 필라테스 열풍으로 넘어가고 필라테스와 함께 골프 열풍이 되죠. 네. 운동의 변천사 오늘 라떼 경제사 시간에 또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김정인 이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빅테크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지 같이 한번 또 비교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